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서양 중세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쾰른 대성당을 의 전경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쾰른 대성당보다 그냥 파리 센르강변에 있는 샤르트르 대성당을 원래는 넣으려고 했는데 뭐 이게 전소가 됐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연이어서 그때 남대문이 불탔던 기억도 나더군요. 우리의 소중한 유산들이 하나하나 화마가 집어삼키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자괴감도 들고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뭐 세계문화유산부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세계문화유산부터 지방문화재, 유무형의 문화재까지 너무나 많은 문화재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길과 손길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겠죠. 예, 뭐 그 정도로 제가 강의 초반부터 약간 좀 옆으로 샜네요. 자, 오늘의 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세 봉건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잔티움 제국과 십자군 전쟁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고대 로마가 갈라진 이후에 이 서로마 제국은 금세 단명하는 데 비해서 이 비잔티움 제국은 그 후로도 1000년간 역사를 지속해서 1459년인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역사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주 유일한 사례라고 한 예가 있긴 하네요. 물론 960년인가 지속됐던 신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비잔티움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를 기반으로 해서 했고, 또 비단길의 서쪽 끝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1000년간 나라를 지속했던 신라 역시 비단길의 동쪽 끝에 있었고요. 또한 반도국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너무 강하다. 여하튼 그런 맥락도 있죠. 대체로 반도국가들은 이 무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고동성 산지가 연이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야지대도 충분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농사를 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목축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국가들은 결국 무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공통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초반부터 너무 심각하게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습 계열을 살펴보는데요. 이 중세 봉건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황권과 왕권의 갈등이 이 중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서양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도록 하죠. 시간이 가능하다면 십자군 전쟁의 영향과 결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르만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지는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발트해 연안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거주하면서 일찍부터 남하여 로마의 국경선인 라인강으로 이동하여 어느 강 북쪽 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어느 강 북쪽 지대일까요? 보이시나요? 나름대로 좀 필기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자, 다뉴브 죄송합니다. 다뉴브 강 북쪽 지대에 자리를 잡게 되죠. 보이시나요? 예, 다뉴브강 북쪽 지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로마 제정기에 게르만족은 부족 사회를 형성한 단계에 있었고 촌락에 거주하면서 농경, 목축, 사냥에 종사하고 약간의 금속기 제작 기술도 알고 있었으나 문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사회 계층이 분화되어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그리고 노예와 삶의 구분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번이 누구일까요? 바로 게르마니아라는 역사 지리서를 썼던 타키투스입니다. 타키투스. 그리고요, 이 어느 정도 사회 계층이 분화되어 소수의 귀족과 자유민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된 해방민의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실은 이 게르만족이 누구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자, 시저가요,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지나쳐서 코르시카 섬을 넘어서서 북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략질도 하고 농사도 짓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자, 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지 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갈리아족, 갈리아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야만족, 야만인이 사는 곳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로서 갈리아라는 뜻이 부여된 것이죠. 이제 갈리아를 평정한 뒤에 오른쪽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 언어가 다른 갈리아 사람들과는 좀 다른 또 그 사람들과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략질하고 농경도 하고 목축도 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많이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원래대로 옛날식대로 갈리아라고 하자. 근데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그냥 게르만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마치 중국이 동쪽에 있던 오랑캐를 동이라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를 서융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오랑캐를 남만, 북적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유사한 경향이 있어요. 운주기사나 박효거색 기사를 보면 이 초기 삼국이 초기 역사를 보면 말갈족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만주에 있던 말갈족이 뭐 한강 유역이랑 그 경주까지 내려와서 노략질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체제에 저항하는 신라나 백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갈족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여러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고민이 있었고 말갈족은 그냥 야만인 혹은 신라나 백제 체제를 초기 백제 초기 신라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토착 세력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국가라고 할 만한 조직적인 통치 기관은 없었고요. 수장이나 족장도 이 전사인 자유민의 모모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자유민의 어디서 선출됐을까요? 그래요. 민회에서 선출되게 됩니다. 수장이나 족장의 모임에서 논의된 중요 사항을 바로 이 민회는 승인 내지 거부했고요. 재판도 자유민의 모임에서 행해졌습니다. 재판 역시 자유민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처결하도록 한다라는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4세기 문헌에서 보이는 프랑크족이니 섹슨족이니 하는 말은 조직적인 부족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풍습이 유사한 부족 집단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강한 인적 유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2번이 무엇일까요? 바로 종사제입니다. 이 종사제를 가지고 있었고 수장들은 저마다 무기와 식량을 공급받고 그 대신 싸움터에서 충성을 다하여 싸울 종사단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제도는 훗날 봉건제도 하에 종사제도의 중요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원시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둔 직전 많은 부족이 로마 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었던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우리가 보통 게르만족의 이동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이미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로마의 변경지대로 이주한 게르만족은 3세기경부터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고 일본화하였습니다. 자, 일본이 뭘까요? 그래요. 로마화하였던 것이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로마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후에는 집단적으로 로마군에 들어와서 군무에 종사하는 일도 있었고, 4세기에는 부족 단위로 로마군에 편입되어 2번의 자격으로 로마군의 지휘 아래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초기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요. 바로 동맹시가 아니고 이제는 동맹자의 자격으로 로마군의 지휘 아래 국방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5세기에는요. 게르만족 출신 로마군 사령관도 나타날 정도로 였죠.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게르만족의 로마 영내로의 대대적인 이동은 4세기 후반 서기 375년 중앙아시아의 사나운 유목민족이었던 훈족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에 있던 모를 압박한 데 기인하게 됩니다. 이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지방에 살고 있었던 바로 고트족을 압박한 데 기인한 것이죠. 자, 이 서고트족은요, 다뉴브강을 건너 불가리아로 이동하고 아드리아노플에서 동로마군을 격파하고 일에 접근하게 돼요. 여기서 일본은 어디일까요? 그래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에 접근하였으나 방비가 견고한 것을 보고 진로를 바꾸어 어느 반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발칸 반도로 들어가게 되죠. 알라릭 지휘하에 이 서고트족은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도시들을 약탈하고 다시 북상하여 이탈리아로 들어가 어디를 약탈하게 됩니다. 바로 로마를 약탈하게 되죠. 그들은 다시 알프스를 넘어 갈리아를 거쳐 어디에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그래요.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 자리 잡고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후 6세기 후반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로마 시민과의 융합이 진행되었으나 8세기 초 이슬람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안 잡히네. 그래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서고트족에 뒤이어서 동고트족, 반달족, 여러분들이 이 반달리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여기서 나온 말이죠. 반달족은 이 반달리즘으로 유명한데요. 거의 기성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이 반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 정도로 지나가는 곳을 거의 무참히 학살하고 도륙을 내고 약탈을 하고 그리고는 홀연히 사라지는 족속을 반달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유명한 족속이고요. 영어 표현에서 반달이 나온다 그러면 이 거의 무법자, 휙 지나가 뭐 여하튼 약탈자, 파괴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크족, 앵글족, 섹슨족, 롬바르드족, 부르군드족 등이 대대적으로 이동하여 서로마 제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등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는 멸망하였고 이로써 로마의 일본 문화가 게르만 문화와 결합하여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게 되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는 라틴 문화라는 표현을 라틴 문화라는 표현을 쓰죠. 로마 문화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게르만족의 이동 양상은 파괴자로서의 게르만족의 이동을 이야기한 것이었죠. 제가 굳이 동고트족을 여기서 가지고 온 이유는 게르만족을 그렇게 한 면만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림자만 강조한다든지 혹은 빛만 강조해 가지고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고트족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훈족이 고트족을 완전히 식민지화 시켰죠. 그런데 이 훈족의 왕국이 무너지자 그들로부터 해방된 이 동고트족은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기 국왕이었던 테오도리쿠스 국왕은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제도를 존중하였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에는 질서와 안정이 도래하게 되죠. 이러한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사라져가던 로마 문화의 마지막 등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번과 같은 철학자의 출현이 그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철학자의 이름은 보에티우스입니다. 그는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무슨 언어로 번역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그래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라틴어로 번역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고요. 말년에 스토아적인 입장에서 철학의 위안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고트족은 테오도리쿠스 사후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옛 로마령 회복사업에 의해 타격을 받아 쇠망하게 되죠.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로마의 영광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동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평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사명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고토 회복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거기서 고토는 서유럽 그리고 로마를 접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의 옛 땅을 모두 자신의 통치하에 두려는 그러한 옛 로마령 회복 사업에 을 전개하게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경우에는 뒤에서 또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은 증대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교회라는 맥락보다는 오히려 국가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가톨릭 교도의 일본으로서의 교황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었죠. 자, 가톨릭 교도의 보호자로서의 이 교황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레오 1세는 서방의 모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번을 선언하고요. 그래요. 바로 수위권이라고 하는데요. 으뜸 가톨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 이렇게 수위권을 선언하고요. 훈족이 로마에 접근하였을 때에는 로마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그레고리 1세는 3번 능력을 발휘하여 로마를 요새화하고 식량을 확보했으며 롬바르드족과 라벤나 총독의 교섭을 주도하기도 하죠. 그러면 거의 행정가로서의 행정 능력을 발휘해서 로마를 요새화하고 또 식량을 확보하고 또 외교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상 교회와 주교들은 이처럼 로마의 행정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로마의 행정 사를 대신하여 사본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행정 관리를 죄송합니다. 관리를 대신하여 게르만 민족과의 교섭을 통한 시민들의 보호와 게르만족의 교화에 힘쓰고 그들에게 로마의 문화를 전달한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봉건제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봉건제도가 완성된 건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한번 보세요.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요.
노르만족이 침입하고 사라센이 공격하고 마자르족이 또 침입하게 됩니다. 거듭된 국난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프랑크 왕국은 이제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됐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노르만족이 대대적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 얼마 후에 사라센도 침략해 들어오고 연이어 마자르족까지 침입이 계속되죠. 다시 말하면 아주 혼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은 사실상 극도의 혼란과 무정부 상태,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해체라고 할 정도의 약화와 분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내의 작은 영역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어요. 그래요. 방어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죠. 이에 따라 지방 각지의 세력가들은 스스로 무력을 갖추고 성읍을 쌓아 직업적인 입원 계급으로, 자, 이게 뭘까요? 그래요. 전사 계급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경제적인 측면 또한 봉건사회의 탄생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일과 이로의 후퇴를 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때요? 그리스 시대 아테네와 로마는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생산 역시 상품 작물, 황금성이 강한 작물을 중심으로 재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마자르족이다, 사라센족이다, 노르만족이다, 국가는 분열되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 사실상 이 시기에 이 농촌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사회의 전반적인 농촌화와 그리고 이로의 후퇴를 들 수 있습니다. 즉 경제로의 후퇴를 들 수 있었죠. 이에 따라 3번이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유일한 재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 3번이 뭘까요? 역시 토지겠죠. 토지만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재산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싸울 줄 아는 전사와 토지의 소유자가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군림하게 되고, 나머지 일반인이나 무력한 자는 전사계층의 보호 밑에 그들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본이 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송민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송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자유민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로는 국왕, 아래로는 말단 기사들까지 들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좁은 의미의 봉건제도의 핵심은 사실상
주종제도입니다. 봉건적 주종관계는 어디까지나 여기서 이게 핵심어예요. 자유인 사이의 개인적 보호관계죠. 자, 자유인이라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입니다. 영주와 농노의 관계처럼 예속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유인간의 이인 관계로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깨지는 그러한 계약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2번은 바로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라고, 자유인간끼리 맺은 사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군이 된 사람의 의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봉신과 봉신의 봉토를 보호하는 것이고, 봉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기사로서의 무슨 봉사였습니다. 예. 군사적 봉사였던 것이죠. 기사니까요. 또한 만약 주군이 성주인 경우엔 성의 수비 내지 경비 임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밖에 봉신은 주군에 대한 경제적 1번의 의무를 지고 있었죠. 즉 주군의 장자의 성년식이나 장녀의 혼인식, 십자군 파병, 새로운 성의 축조 등의 경우에 경제적 1번을 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지 됐죠. 이러한 경제적 지원은 11세기에 이르러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게 됩니다. 즉 주군이 권리로서 신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장자 성년식, 장녀 혼인식, 그리고 주군 자신의 상속세 보충 등이 이 신하가 봉신이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나머지 경우는요,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봉신은 이런 부수적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선 거부할 권리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밖에 봉신은 주군과 그 종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고요. 주군이 부르면 언제나 그 주군에게 나가서 중요한 주군에게 나가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상의에 응하고 충실한 의견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봉토는요, 처음에는 당대에 한한 것이었으나 10세기에 이르러 점차 세습화되었죠. 또한 봉토 보유자는 여러 주군의 봉신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봉토 보유자는 여러 주군의 봉신이었다 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또 표현하기가 어렵겠네요. 우리가 보통 국왕이 제일 위에 있고 봉신들이 있고 말단에 기사가 있는 피라미드 구조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주군은 여러 왕을 모실 수가 있어요. 봉신은 여러 왕을 모실 수가 있어요. 또 국왕도 어느 영지에 봉신인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가스코뉴 지방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가스코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땅은 롱강 유역에 있는 그 영지인데요. 이곳에 봉신은 잉글랜드 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프랑스 내에 잉글랜드 땅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보면 프랑스의 왕이 잉글랜드 왕을 봉신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가능한 얘기예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 파리시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파리 안에는 여러 공권력들이 동시에 분산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죠.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왕을 모실 수도 있고요. 기사들 역시 여러 공작이나 후작이나 여러 주군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한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요. 다층적인 여러 겹의 이 피라미드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얼마든지 배신을 하고 또 다른 주군을 모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종관계가 세습되고 봉토에 대한 봉신의 지배권도 영구화되자 봉신은 자신의 지배 지역 안에서 재판과 징세에 관하여 국왕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우리는 불입권, 개입할 수 없는 불입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불입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재판과 징세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권, 군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죠. 심지어는 화폐 주조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만 가지고 있는데, 이 중세사회에는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이 여러 단위들로 쪼개져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이권은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뭐 예를 들어 대학을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보죠. 현대사회에서 대학생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저희 때처럼 술을 마시다가 어르신들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죠. 뭐 대부분 이제 훈방을 학생이 실수한 거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는 뭐 거의 훈방 되고 그렇긴 했지만 여하튼 경찰서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크게 친 경우에는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시기 중세사회의 대학에서는
만약에 이제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대학생들이 이제 잘못을 했을 경우, 술 마시고 좀 실수를 했을 경우, 실수가 아니죠. 잘못은 잘못이니까. 이 잘못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대학 당국의 경찰서에 인계되고요. 대학 안에 경찰서가 있거든요. 대학 경찰에 인계가 되고 대학 내에 있는 재판정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요 근래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저희 때 대학 다닐 때는 저도 대학은 다녔었거든요. 그 대학 당국이라는 학교 당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분권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주종제도로 맺어지는 상하관계는 평면적인 구성이 아니라 국강을 정점으로 하고 평기사를 저변으로 삼는 피라미드형의, 우리가 보통 피라미드는 뭐 안 써도 이 피라미드형의 봉건적 계층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12세기에는 대부분의 중요한 주종관계가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무질서와 혼란 속에서 붕괴한 국가의 공적 질서를 대신하여 그나마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였죠. 그래요. 마자로족과 사라센족과 거기다 노르만족의 국가는 셋으로 3등분됐고,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소규모 어떤 시장에, 뭐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보호자를 자처하며, 자 여긴 내 구역이니까 뭐 우리가 시장을 한번 예로 들게요. 시장에 이제 무레배들이 이 깡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조폭이라는 표현은 요 근래 표현이고, 깡패나 무레배들이 시장을 거니면서 뭐 가판을 뭐 무너뜨리기도 하면서 폭력을 하면서, 자 여기가 여긴 내 구역이야,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나가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초기 봉건사회의 모습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너희들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에게 충성을 당한다면 뭐 장사할 수 있어. 단 세금만 잘 낸다면. 세금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청을 할게. 뭐 이런 거예요. 조폭 영화들에서 많이 봤던 장면들이죠. 제가 그 장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아니 뭐 그 제가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는 거죠. 예. 자, 이 봉건제도의 성립과 더불어 초래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황은
사실상 지방 분권이었습니다. 이는 9에서 10세기에 걸친 유럽의 전반적인 정세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봉토 수요에 수반된 일본의 결과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1번이 뭘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불이권이라고 합니다. 개입할 수 없는 권리죠. 여기에는 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세금 걷고 네가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불이권 수요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 불이권은요,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황제령과 같은 특수한 영지에 대한 면세권을 뜻했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 즉 면세권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봉건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그것은 행정사법을 포함한 광범위한 자치적인 이의를 의미하게 되었죠. 그래요. 자치적인 통치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치권이 봉토 보유자인 개인에게 수여됨으로써 국가 공권력은 봉건적 지배계급에게 광범위하게 분산되고 그리하여 지방 분권적인 정치체제가 성립하게 되었죠. 글쎄요, 이 모습을 지방 분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그냥 군웅 활거 시대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방 분권이라는 게 행정권만 가지고 있죠. 무슨 군사권이 있기래요, 재판권이 있기래요, 뭐 군사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행정 사무만 담당하는 것이 지금의 지방자치예요. 만약에 군사권이 있고 주조권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국가계요. 그냥 완전히 군웅하게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분권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군웅 활거 시대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워낙 지방 분권이라는 표현을 계절서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지방 분권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지방 분권이라고 보기에는 그들이 가진 권력이 너무 막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권의 분산이 일률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의 표지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상급 재판권과 가벼운 죄를 다루는 하급 재판권이었죠. 상급 재판권은 유력한 봉건제 제후들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도라는 표현이 있죠.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기사들이란 게 거의 시중 잡배와 거의 유사해요. 예의범절이라는 건 뭐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거의 시비만 안 걸면 다행인 아주 그 한마디로 그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기사도라는 도덕규범과 예의범절, 예법이 나타나게 되죠. 기사도는요, 이 봉건적 지배계급인 귀족 집단의 도덕과 예의범절을 포함한
행동규범을 뜻하는 말이에요. 기사도는요, 봉건제도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사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용맹, 충성, 신의였으며 비겁과 배신은 기사에게 있어 가장 수치스러운 악덕이었습니다. 12세기 이후 상업이 부활하고 상업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봉건귀족의 생활도 변화되었죠. 또한 쇄신된 교회와 십자군의 영향으로 기사도 우화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12세기쯤 되면 기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명예존중 사상과 여성 존중을 들 수 있겠죠. 이 중 여성 존중은 궁정의 로맨스를 테마로 삼은 기사도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4세기 말에 로마 제국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되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이 제국은 약 100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 나와 있네요.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가게 되죠. 이 게르만족에게 멸망당한 서로마에서는 로마 게르만 사회가 형성되어 갔던 반면에 동로마에서는요, 그리스 동방적 사회가 형성되고 공용어도 라틴어에서 무슨 언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스어로 변화되게 되죠. 유스티니아누스 황대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과거 로마 제국의 재건과 그 전통의 계승을 시도한 황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로마 제국의 재건이라는 것은 이 서로마를 다시 동로마로 편입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고토를 회복하겠다라는 움직임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역사가들이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에 로마의 역사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타임머신을 타고 동로마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거는 역사 왜곡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 비잔틴 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단지 저 서쪽은 우리가 힘이 약했을 때 빼앗겼을 뿐이지 그거는 다시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만주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재건과 그 전통의 계승을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바로 일본을 편찬하여 로마법을 집대성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 로마법 대전입니다. 이 로마법 대전을 편찬해서
이 로마 제국의 재건과 그 전통의 계승을 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또한 그가 건축한 무슨 성당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당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가 건축한 이 사람이 건축한 게 아니고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건축한 사람은 건축가가 따로 있겠죠. 여하튼 그가 지시해서 건축한 성 소피아 성당은 과거의 순수한 로마식 건축이 아닙니다. 거대한 돔을 가진 동방적인 건축으로 사실상 이러한 건축 양식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비잔틴 건축의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의 동로마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의 최고 전성기라 할 수 있죠. 이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띄워졌네요. 1세의 후원으로 529년부터 565년에 걸쳐 편찬된 법전과 법률 해석집이 바로 이 로마법 대전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대전은 새로이 만들어낸 법전이 아니고요. 이 황제가 임명한 법학자들이 과거의 법률집과 로마의 위대한 법학자들의 견해를 발췌한 초록으로 볼 수 있겠어요. 거기에다 법률의 기초적인 개설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자신이 공포한 신법령집이 추가되었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즉 로마법 대전은 칙법 휘찬, 학설 휘찬, 그리고 법학 제요, 그리고 신칙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잔티움은요, 중기 이후 거듭되는 외침에 대비하여 군 사령관이 군정과 민정을 모두 담당하는 군 관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군관구라고 보는 게 되겠네요. 군관구 제도와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군역을 부과하는 일을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둔전병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시하게 됩니다. 자유농민에게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한 토지를 수여하고 그 토지는 아들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 하에 이를 상속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토지 농민들의 숫자가 대거 늘어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포에니 전쟁의 결과 이 중소규모 자장농들이 몰락했다는 것을 이전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로마 제국은 이제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군역에 종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토지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군역에 대한 대가로 어, 가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 그러한 구조로 나아감으로써 사실상 중소규모 자유농이 소규모 자작농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사실상 이 모든 개혁은 이 가장 이제 국가의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군대 유지를 위해서 군인의 숫자를 늘리거나 자 여기서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죠. 만약에 농민에게 토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를 팔고 뭐 고리대를 얻고 그러면 이자를 못 내고 그러면 노비가 되고 그러면 뭐 군대도 못 가고 세금도 안 내는 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금도 거둘 수 없고 군대도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의 숫자만 늘어난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 참 불행한 일이죠. 그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의 본질은 자작농,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낼 수 있고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죠. 현대사회에서는 군대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개혁의 본질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규직, 뭐 4대 보험 가입자들 아니면요 뭐 중소규모 상공인들 혹은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모든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고요. 이리하여 비잔틴 사회는 초기에 대토지 소유자가 아닌 소토지 소유자와 이러한 농민으로 구성된 자유촌락이 우수한 사회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 사실상 되게 안정된 뭐 풍족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나름 안정된 생계 유지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잔틴 제국이 1000년 이상 역사를 지속하게 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 둔전병제의 역할이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라 천년제국을 건설했던 이 신라의 경우에도 정전제도라는 것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네이버나 뭐 기타 등등에서 정전제였던 것 같은데요. 예, 정전제인 것 같아요. 그 정전제를 찾아보시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뭐 놀라운 일이죠.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고요. 군강구의 사령관은 군사만이 아니라 지방 행정도 간정을 하였기 때문에 그 권한이 매우 컸으므로 이 군강부 사령관의 이 반란이 빈번해졌으며 이러한 반란의 경우에 따라 재위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한마디로 그리스적인 헬레니즘 문화에 동방적인 요소를 섭취하고 일에 의하여 규제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뭘까요? 그래요. 헬레니즘,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동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뭐에 의해서 규제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비잔티움 제국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바로 그리스 정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에 의하여 규제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잔틴 문화의 가장 큰 공적의 하나는 그리스 이의 보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리스 고전의 보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 비잔티움 문화는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나 유럽 또는 이슬람 문화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고, 또한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때 그리스 고전이 부활한 데는 비잔틴 학자들의 공헌이 매우 컸습니다. 한편 비잔틴 문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얻은 성직자와 이 정부의 관료들의 예술적 재능과 창조력을 종교적 의식 예법으로 발전시키고 교회를 장식하는 데 쏟아부은 것이죠. 이러한 노력은 비잔티움 문명을 대표하는 모자이크, 성상, 조각, 건축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네요. 이 르네상스를 얘기를 하면서 보통 비잔틴 학자들의 공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슬람의 영향도 배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의 영향권 하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라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이 이슬람의 저명 학자들이 이 노르만족이나 이렇게 소국이나 뭐 여러 제후들에게 왕들에게 가서 이 선진적인 이슬람 문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과학이 이 이슬람 학자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는 사실은 이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유럽에 있어서 가장 앞선 곳이기도 했던 것이죠. 뭐 그 부분은 이제 르네상스를 하기 전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좀 한번 잠시 살펴본 뒤에 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비잔티움 제국의 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는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비단길의 서쪽 끝이기 때문에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거기에는 뭐 통일신라의 상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고려시대의 상인들도 아마 갔었을 확률이 높아요.
뭐 직접 가진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삼이나 뭐 여러 우리나라의 특히 우리나라의 닭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 비단길을 지나가는 상인들의 등짐이나 말짐이나 말에 뭐 배짐에 반드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아라비아 상인은요,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그리고 페르시아의 양탄자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이 러시아 상인은요, 흑해를 통해 가죽, 모피 제품, 그리고 노예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러시아를 슬라브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러시아 상인들이 이 슬라브, 다시 말하면 노예들을 이끌고 노예상으로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 서유럽 세계에서는 보통 슬라브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에 세계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이유는 콘스탄티노플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잇는 비단길의 서쪽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래요. 제가 안 적었네요. 비단길의 서쪽 끝이었기 때문이죠. 이후 이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후 이 제국은 바로 오스만 제국이죠. 이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킨 후 이 도시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도시는 크리스트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공존하는 아주 이색적인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탄불로 개명하게 되죠. 그래요. 그러던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 제국의 침입으로 많은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으며 8세기에는 발칸반도 남단과 소아시아 일부로 영토가 축소되었습니다. 9세기에는요, 이슬람 세계가 분열되자 비잔티움 제국이 다시 영토를 확대하여 번성했으나 지방의 유력자들에 의한 대토지 사유화의 경향이 심해져 자영 농민을 바탕으로 한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영주함에 따라 황제권도 약화되게 됩니다. 11세기에는요, 셀주크 투르크의 위협에 대비해 서유럽 세계에 이 십자군 원정을 요청하였으나 13세기에는 십자군이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여 라틴 제국을 세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부터 비잔티움 제국은 급속히 쇠약해졌으며 결국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실 십자군 전쟁까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앉아있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이 보니까 지금 7강째네요. 그래서 주차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차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세 봉건제 사회의 성격과 그것이 서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십자군 전쟁이란 무엇이며 이거는 빼겠어요. 이번 수업에 못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중세 봉건제 사회의 성격과 그것이 서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쓰시던가요? 아니면 중세교회의 성격을 이해하고 교환권과 왕권의 갈등이 중세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없겠죠.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2번 문제는요. 이렇게 하죠. 이 중세 초기 중세 사회에서 이 가톨릭이 가진 아유 이러기 너무 크다. 초기 중세 사회에서 가톨릭이 가진 의미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뭐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요거를 해주시던가요. 아니면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서양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주차 과제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 가지가 되겠네요. 중세 봉건제 사회의 성격과 그것이 서유럽인의 사고와 행동에 미친 영향을 쓰시던가, 초기 중세 사회에서 가톨릭이 가진 의미, 뭐 아까 행동적인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 부분. 아니면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과정과 그것이 서양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시던가, 이 세 가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네이버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요. new new 숫자 0 아라비아 그 숫자예요. 숫자 0 history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장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여하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정상 수업도 가능해질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100% 동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다음 주에도 그 공지사항은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 정상 수업으로 전환한다 라고 말을 이 공지가 나오면 저도 그냥 즉각적으로 이 정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지사항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